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왜? 너야말로 그 일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는지 알면서 그걸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꾸며? 진혁이 너 그게 진짜야? 엄마한테 여태껏 거짓말한 거야? 누나가 무슨 상관인데? 출가 회의는 빠져. 처남! 매형도 신경 끄세요. 이건 엄마랑 제 문제예요. 엄마, 이렇게 저 죽으라고 등 떠미시는 거예요? 눈에 쌍심지를 켜지 말고 증거를 가져와라. 증거를. 그 돈으로 여행까지 다녀온 건 내 다 알고 있다. 그건 또 어떻게 아셨대?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시네. 니들이 언제까지고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예, 거짓말입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계속 속는 것보다는 나았겠지? 엄마가 이런 식으로 사람 피 말리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가셨겠죠. 야, 장진혁. 내가 틀린 말 했어? 매형도 조심해요. 누나도 우리 엄마 닮아서 독한 데 있어서 매형 아프기라도 하면 바로 죽으라고 등 떠밀지 모릅니다. 아들은 원망스럽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그 후 이어진 말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복례 씨의 남편 장 씨는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자랄 때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 아등바등 살아보려 하였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꽤 젊었던 남편 장 씨는 암보험 같은 것은 가입해 둘 생각도 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러니 만만치 않은 병원비는 물론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김 씨의 몫이었습니다. 점점 생계도 어려워지고 아이들의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정도로 집안이 어려워지고 있을 때 남편 장 씨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걸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을 찾아 나섰던 김 씨는 경찰서에서 남편 장 씨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남편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아. 우리 복례 불쌍해서 어쩌냐. 이렇게 가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장례식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과 다름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는 상황에서 남편 장 씨가 스스로 삶을 저버린 것이었기에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곡소리로 빈소가 꽉 찼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죽음으로 괴로워하는 시부모에게 차마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못한 채로 꼼짝없이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고등학생,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을 보니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김 씨는 막연하게 남편이 언젠가는 다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떠나버린 것을 보고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한 것 같아서 괴로움이 컸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는 당신들의 아들이 죽은 것을 두고 며느리인 김 씨를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가, 너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예, 어머님. 지금까지는 남편 그늘 아래에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아니야. 내가 비빌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 키우려면 독해져야 해. 언제고 힘든 일 있거든 우리에게 기대라. 우리도 이제 가족이라곤 너네밖에 없어. 아버님, 저 정말 힘들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애들 봐서라도 마음 굳게 먹어야 한다. 시부모 역시도 떠난 남편 하나만 외아들로 낳아 길렀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세상에 남아있는 아들의 처인 김 씨와 손주들이라도 잘 보살펴주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며 남겨진 재산은 모두 김 씨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남편 없이 악착같이 살며 자식들을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자식들에 관한 문제를 털어놓고 함께 고민할 수 없다는 것이 괴로웠지만 그만큼 자신의 팔자가 이런 걸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제는 니들도 다 컸고 결혼까지 했으니 나도 내 인생 찾아보련다. 당연히 그래야지. 저나 진혁이나 엄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알아요. 니들이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됐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련다.
김 씨는 자식들을 모아두고 앞으로 꿈꿔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평생 대학에 들어가 보는 것이 김 씨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대학을 들어가시겠다고요? 그래. 나도 제대로 배워서 내가 직접 쓴 책 하나 내보는 게 소원이다. 그거라면 대학에 가지 않으셔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그 시절에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대학은 갈 생각도 못 해봤거든. 지금 가서 뭘 하신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오히려 엄마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대학 새로 다니면서 얼마나 잘들 사시는데. 엄마, 얘 말은 듣지 마. 김 씨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아들 진혁 씨는 썩 내키지 않는다는 듯한 투로 대꾸했습니다. 반대로 딸 제이 씨는 그런 동생에게 핀잔을 주며 김 씨를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허락을 구하려고 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김 씨는 내내 툴툴거리는 아들의 의견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냥 손주들 보시면서 편하게 사시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 친구분들도 손주들 보는 낙에 사신다면서요. 그런데 대학 가면 공부하랴 뭐하랴? 저희 보실 시간도 내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손주들 예쁘지?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그럼 그냥 지금처럼 가끔 누나나 저희 애 봐주시면서 오손도손 지내시지. 더 늙기 전에 나도 대학 문턱 한번 밟아보자. 너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꼭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엄마가 고생하실 것 같아서 그러죠. 하나 고생스러울 것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은 끝까지 걱정스러운 눈치였지만 김 씨는 자신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꼭 성적을 잘 받고 책을 내겠다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기보다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가더라도 그동안 오랜 시간 바라왔던 것이니 재미있게 느낄 것 같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김 씨는 딸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대학 입학 전형을 찾아보고 그에 필요한 준비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원서 넣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 내가 나중에 퇴근하고 와서 도와준다 그러지 않았냐? 나 퇴근하고 가면 한 7시쯤 될 거야. 원서 먼저 넣고 박서방도 불러서 오랜만에 외식이나 같이 해. 그러자. 우선 퇴근하면 연락 한 통 줘라. 김 씨는 드디어 자신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원서를 넣어놓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생긴 일로 김 씨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집안일을 해두고 소파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 열심히 초인종을 눌러대는 통의 단잠에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김 씨는 며느리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며느리 지연 씨는 온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른 들어와라. 꼴이 이게 뭐야? 어머님, 진혁 씨가요. 우선 들어와서 얘기하자. 얼굴부터 좀 닦고. 김 씨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에 물기를 꽉 짜내고 며느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을 닦는 와중에도 뭐가 그렇게 서러운 것인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대고 있었습니다. 혹시 진혁이가 바람이라도 핀 건가? 김 씨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려대는 며느리를 보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 섣불리 위로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지만 말고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진혁 씨가. 늙은이 숨 넘어가게 하려고 그러냐? 뭔데 그래? 진혁 씨가 암이래요. 위암이래요. 뭐? 암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게 정말이야? 너희들 뭘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이냐? 어머님, 이제 저희 어떻게 하면 좋아요? 김 씨는 기가 막혀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며느리가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귀에서 이명이 들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만 혼절해 버렸습니다. 어머님,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는 거냐? 저한테 얘기 듣고 쓰러지셨어요.
김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이 잠시 동안 쓰러졌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넘어지면서 어깨를 부딪힌 것인지 팔뚝 쪽이 쓰려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심장이 옥죄어 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혁이가 암이라는 거냐? 네. 김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암에 걸렸고 치료를 받던 도중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는데 아들까지 젊은 나이에 암이 찾아왔다니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당장 진혁이한테 가자. 얼른 앞장서. 어머님, 그이 지금 저희보다 훨씬 더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는 내 아들 상태를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제이도 불러야지. 얼른 전화해봐. 그이가 언니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아 해요. 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대성통곡하다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혹시나 아들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차를 얻어 타고 아들 집으로 향하는 동안 초조함에 몸을 가만히 두질 못했습니다. 아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목골볼을 보게 될까 싶어서 침이 꼴딱 넘어가기도 하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술도 한 잔 못하냐? 어머님 오셨어. 암 걸렸다는데 술을 마시는 게 제정신이야. 진혁아, 이러지 마라. 응? 아들은 버티기 힘든 것인지 홀로 식탁에 앉아 술을 연거푸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겨우 술병을 빼앗아 싱크대에 버리는 동안 김 씨는 아들 진혁 씨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비통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내 아빠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고 너까지 보낼 수는 없다. 저나 아빠나 별반 다르지도 않네요. 먹여 살릴 처자식은 있는데 치료할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무슨 소리냐? 치료야 내가 시켜주면 되는 거니 걱정하지 마라. 저 죽으면요? 저희 집 사람이랑 애들은 누가 돌봐줘요? 죽기는 누가 죽는다는 거야. 요즘은 치료받으면 다 산다 그러더라.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엄마, 제가 왜 이런 신세여야 해요? 네. 김 씨는 아들의 한탄을 들으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낳아놓은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아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 진혁 씨는 술을 마셔서인지 암 소식을 듣고 절망해서인지 눈이 부쩍 퀭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며느리의 표정도 당연히 밝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너 꼭 살릴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응? 당장 일 안 나가면 생활비도 없는데 저 치료받을 엄두가 안 나요. 부모가 있는데 그깟 돈 걱정 때문에 포기하겠다는 거냐? 저도 살고 싶죠.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김 씨는 남편이 떠나고 난 후로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거렸습니다. 자식까지 낳아놓고도 그렇게 서럽게 울 정도면 남편이 그렇게 가족들을 등지고 떠나버린 것이 아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 진혁 씨를 붙들고 한참을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잠시 밖에 나갔다 오마. 이따 올 테니 괜히 자는 애 깨우지 말고. 들어오실 때 전화 주세요. 저도 좀 쉬고 있을게요. 그래. 늦지는 않을 테니 이따 연락하마. 김 씨는 아들 집을 나와서 곧바로 가까이에 있는 은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걱정하고 있는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직 은행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ATM 기기로 향했습니다. 하도 정신이 없어 주말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당장 500만 원을 인출하여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제법 결연한 마음으로 다시 아들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자꾸만 가슴이 무너지려 해서 딸 제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제이야, 뭐 하냐? 나 그냥 쉬고 있지. 어쩐 일로 먼저 전화래? 너는 아픈 데 없냐? 박서방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당장 이번 주에 봐놓고 갑자기 무슨 소리래? 왜 누가 아프다 그래? 엄마 친구 아들이 암이라 그러네. 우리랑 나이 비슷할 텐데 어떻게 벌써부터 그런데. 보험이라도 들어놨어야 할 텐데. 그러게나 말이다.
그래도 요즘은 치료 기술도 좋아해서 생존율도 높다고 그러더구먼. 그렇지. 돈만 있으면 못 고치는 병이 뭐가 있겠어. 딸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 깊게 고민을 해보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사실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작은 것이라도 상담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누나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아 한다는 아들의 생각이 떠올라 입을 꾹 닫을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에게 연락하여 다시 아들의 집으로 향했고 방금 막 뽑아온 돈 봉투를 내밀면서 아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치료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 저 솔직히 너무 막막하고 두렵기까지 해요. 걱정하지 마. 세상 암 잘 고친다는 의사란 의사는 내가 전부 찾아볼 테니까 너는 수술하고 나을 생각만 해. 고마워요. 병원에서 수술 날짜 잡자 그러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간병도 해줄 테니까 너는 나아주기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어차피 입원하면 간병인도 한 명밖에 못 두고 다른 사람들은 출입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럼 새아기 내가 간병하는 동안 지호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친정 엄마한테 맡기든 해야죠. 사돈 허리도 안 좋다 그러지 않았어. 그냥 내가 봐줄 테니 우리 집에 데려다 놔라. 감사해요, 어머님. 이번은 일주일 정도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퇴원도 가능하냐? 그 후로 꾸준히 항암 치료만 다니면 돼요. 수술이 잘 됐을 때 하는 이야기지만 안 될 이유가 없지. 수술비도 내가 마련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얼른 날짜나 잡아.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아들 진혁 씨는 김 씨가 쥐어준 돈 봉투를 끌어안고 거의 대성통곡을 하다시피 울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니 김 씨의 마음도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자신이 무너져 버린다면 아들과 며느리도 버티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드디어 홀로 남았을 때 가슴을 멍이 들도록 퍽퍽 쳐대며 소리 없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김 씨는 가장 좋은 나이에 아이들까지 낳아놓고 떠나야만 하였던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남편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김 씨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 자신과 생때 같은 자식들까지 저버리고 떠나야 했는지 그 마음을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부동산이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세 주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걸 좀 내놓으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내놓으신다는 건가요? 새로 임차인을 구하신다는 건가요? 집을 팔고 싶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 8월쯤 되면 계약이 끝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호수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결정이 서자 아무런 고민도 없이 세를 주고 있었던 집을 내놓았습니다. 노후용으로 마련해 놓은 집이었지만 아들이 치료를 받고 완전히 회복하는 동안 회사를 다니지 않았으면 해서 돈을 얼마라도 보태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은 내놓은 지 일주일가량이 되어서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계약 날짜를 잡고 계약서를 쓰기만 하면 목돈이 마련될 수 있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수술인데 정말 내가 가보지 않아도 되겠냐? 그럼요. 저희 지호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가져다 줄 테니 언제고 연락해라. 네, 어머님. 이제 애들 아빠 검사 받으러 가야 해서 내일 전화 드릴게요. 그래라. 얼른 들어가. 김 씨는 수술을 위해서 입원해 있는 아들의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병원에서는 통화가 어렵다는 며느리의 말에 입원한 지 3일 차에 한번 짧게 전화를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언제 아들의 수술이 끝날까 그것만 온종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수술이 끝나면 곧바로 전화를 주겠다는 며느리의 전화가 오길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그의 수술은 잘 끝났어요. 어떻다고 그러던? 몸 상태는 괜찮은 거냐?
암세포는 깨끗하게 도려냈다고 하는데요. 우선 항암 받으면서 전이 없는지 쭉 체크해봐야 한다 그래요. 그렇지. 아무쪼록 수술 잘 끝났으니 다행이다. 네. 저희 나흘 뒤에 퇴원하니까 그때까지 저희 지호 잘 부탁드려요. 또 연락드릴게요. 너도 잘 챙겨 먹어라. 간병하는 사람이 가장 잘 챙겨야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내내 끙끙 앓으며 마음을 졸였던 김 씨도 아들의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조마조마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것. 김 씨는 제 부모가 없으니 이것저것 때를 써대는 손주를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더더욱 아들이 열심히 치료를 받고 나았으면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며칠 후 아들이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손주를 데리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좋지 않을 테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진혁이는 어디 있냐? 퇴원하고 피곤했는지 자고 있어요. 저도 눈 좀 붙이려는데. 그러냐? 수술비는 얼마나 나왔던? 검사비에 입원비까지 합쳐서 1200만 원 정도 나왔고 건강보험 공제되어서 300만 원 조금 넘게 냈어요. 그렇구나. 앞으로도 돈 나올 일 많을 텐데 나가서 붙여주마. 감사해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실래요? 괜히 나 때문에 번거롭게 차릴 필요 없다. 너희 계좌번호나 문자로 보내라. 지금 나가서 붙이고 오마. 김 씨는 단잠에 빠져있는 아들 내외를 두고 손주 손을 잡고 은행에 들러 1000만 원을 붙여주었습니다. 아직 집이 팔리지 않아 김 씨에게도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전혀 아까운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마트에 들러 손주가 먹고 싶다는 과자와 함께 간단히 찬거리를 사서 다시 아들 내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참을 자고 일어나 반갑게 김 씨를 맞아 주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몸은 좀 어떠냐? 수술하니 좀 나은 것 같냐? 글쎄요. 아무래도 위를 절제해서 그런지 피곤하기도 하고. 푹 쉬어야 한다. 회사는 아예 그만두겠다고 말은 해놓은 거냐? 일단은 휴가 냈죠.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돈 보내놨다. 무슨 돈이요? 이번에 입원이며 수술이며 돈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냐? 니들 쓰라고 돈도 보내뒀고 집도 내놨어. 집을 왜 내놔요? 왜 그러시는데요? 너 앞으로 몇 개월은 항암해야 한다고 그러고 생활비 부족할 거 아니야.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 못난 자식이라 죄송해요. 됐다. 부모 자식 사이에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김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고 집을 나서려 하였습니다. 벌써 가시게요? 그래. 니들도 오늘은 푹 쉬고. 앞으로 치료받으러 갈 때 지호는 나한테 맡기고 가라. 어머님,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래. 나오지 마라. 나 혼자 갈 수 있으니까. 김 씨는 가지고 왔었던 가방을 꾸려서 아들 내외의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숨을 고르며 그래도 수술을 하고 난 후 아들이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얼마 들어왔어? 1000만 원. 생각보다는 얼마 안 되네. 힐끔 돌아보자 아들 집 문을 꽉 닫고 오지 않아서 그 틈으로 대화 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현관문을 제대로 닫아주려고 다가갔다가 웃음까지 터뜨리며 이야기하는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찔끔찔끔 주시는 거야? 진짜 답답하네. 저번에 주신 돈은 이번에 여행 갔다 오면서 다 썼고. 이 고생하는 보람도 없네. 기다려봐. 좀 더 강수를 두던지 해야지 안 되겠네. 어떻게 하려고? 뭐 전이가 됐다고 한다던지 곧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던지. 더 이상 가면 속이기도 어려워. 수환이가 장례지도사 하잖아. 어떻게 좀 속일 수 있는 방법 있나 알아봐야지. 아, 그러네. 수환 씨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오겠다. 김 씨는 아들 내외가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흐름으로 보아서는 무언가를 자신에게 속이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들이 암이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거짓말하였다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서서
장례 안 치르겠다고 하고 충격받아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그냥 화장해 버렸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그렇다 치고 제이 언니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 무슨 상관이야. 이제 결혼했으면 법적인 보호자는 와이프인데. 그것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철이한테 술 한 잔 사면서 물어보겠다는 거 아니야? 아무튼 당신 가족이니까 알아서 생각해봐. 괜찮은 계획 같으면 나도 안 할 이유는 없지. 김 씨는 대체 무슨 짓을 벌이려고 아들 내외가 저런 대화를 나누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망부석이 된 채로 현관 틈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미라 그러면 집도 우리 주고 그러실 줄 알았더니만. 나도 당신이 당장 그래 주실 거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거짓말한 거였는데. 지금 하시는 걸로 봐서는 어림도 없겠네. 그냥 아예 대놓고 달라고 해볼까? 주시겠어? 아버지처럼 죽고 싶다 어쩐다 말만 나와도 주실지 모르지. 그거 엄마 약점이거든. 그래? 아들 내외는 까르르 웃음소리까지 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김 씨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잡아타고 겨우 길가로 나와서야 거친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난 괜찮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거면 119라도 불러드릴게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이만 가보셔도 돼요. 고마워요, 아가씨. 지나가던 사람들도 길거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 김 씨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차마 그런 시선들도 신경을 쓰지 못한 채로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신의 재산을 미리 받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까지 하였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김 씨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들이 입원하였다고 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퇴원한 장진혁이요. 내 아들인데 병실에 뭘 좀 놓고 왔다고 그러네요. 잠시만요. 어느 병동에 입원하셨죠? 위암 때문에 수술했어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휴대폰을 놓고 왔다 하덥디다. 김 씨의 말을 들은 직원은 아들 진혁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가 열심히 조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드님이 저희 병원에 입원하신 게 맞으신가요? 예, 틀림없이 이 병원이라고 했는데. 저희에게는 입원 기록이 없어서요. 다시 한번 연락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씨는 직원이 하는 말을 듣고서 아들이 입원을 한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겠다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김 씨가 오는 것을 막았던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후로 이틀간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까지 맡겨놓고 여행을 갔다 왔다는 것까지 사실일 것 같아서 도저히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내일 지호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왜 그러냐? 애 아빠가 지호 때문에 편하게 쉴 수가 없나 봐요. 하루라도 좀 편히 쉬게 해주려고요. 그럼 내가 데리러 가마? 아니에요. 저희가 데려다 드릴 테니까 그냥 집에 계세요. 김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에게 다시 손주를 맡기겠다는 뻔뻔한 아들 내외의 태도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약점처럼 사용하는 아들 내외에게 어떻게 해서든 안갚음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주차장에서 아들 내외를 기다리면서 손주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왜 나와 계셨어요? 나 잠시 마트에 들렀다 올 건데 니들 올까 싶어서. 다녀올 테니 지호 집에 데려다 놔라. 금방 오시죠? 그래. 한 10분이면 되니까 올라가 있어라. 김 씨는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 문을 잠그지 않는 것을 본 김 씨는 얼른 아들 내외의 차로 달려가 트렁크를 열어보았습니다. 트렁크에는 어딜 놀러 가기라도 하는지 캐리어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나한테 지호를 맡겨두고 놀러 가기라도 하는가 보구나. 김 씨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으면서 트렁크 문을 닫았습니다.
당장 올라가 사실을 고하라며 큰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군다면 아들 내외는 또다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김 씨는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올라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쉴 것이라는 아들 내외를 배웅했습니다. 제이야,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박서방이랑 집에 좀 들러라. 우리 신랑까지? 왜? 와보면 알아. 군말하지 말고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줘라. 김 씨는 어떻게 해도 아들 내외를 교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재산을 받기 위해서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아이들이니 이대로 놔둔다면 되려 자신이 몹쓸 짓을 당할지도 모르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 생각한 김 씨는 모든 재산을 딸과 사위의 명의로 돌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모님, 사위 왔습니다. 자네 왔나? 제이는 미리 와 있으니 이리 좀 앉아보게. 사위는 오랜만에 보는 조카를 끌어안고 어색하게 김 씨의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 씨는 손주도 방에 들어가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아직 어려서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는 못할 것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제이 너랑 자네 이름으로 돌리려고 하네.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나중 되면 알게 될 거고,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미리 증여를 해주시는 거면 진혁이네도 줘야지. 저희한테만 주는 거면 진혁이네 난리 날 텐데. 그래. 이 집은 명에 돌려도 내가 쭉 살기는 할 거고, 세 주고 있었던 집은 팔려고 한다. 그거 처남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내 노후용이고 생활비로 다 쓸 거야. 딸과 사위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넋을 놓은 채 김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뜸 집 명의를 넘긴다는 것도 모자라 세를 주고 있었던 집을 팔겠다고까지 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줄 수 있겠냐? 왜 그러는 거야? 우리한테 말 좀 해봐, 엄마.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돕든 말든 하지. 일단 옮겨놓고, 그러고 나서 설명해 주마. 김 씨는 당최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한 딸 내외를 설득하여 집 명의를 돌려놓았습니다. 세를 주고 있었던 집 역시 이전에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던 사람과 계약서를 쓰고 매매를 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는 자주 손주를 맡기는가 하면 생활비가 없다는 핑계로 김 씨에게 조금씩 돈을 받아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김 씨는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침 김 씨의 생일이 가까워져 오고 있을 때라서 딸과 아들 내외도 아무런 의심 없이 순순히 김 씨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모이라고 한 건 할 말이 있어서다. 엄마 생일 때문에 모인 거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사실은 진혁이가 위암에 걸렸다 하는구나. 엄마, 그건 누나한테는 밝히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너 정말이야? 내가 위암이라고? 사실 얼마 전에 수술도 받고 지금은 항암 치료하고 있어. 아들은 다른 가족들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딸 제이 씨 역시 제 아빠가 암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픔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대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남, 왜 그런 걸 우리한테는 숨기려고 했어? 누나 저렇게 걱정할 거 뻔히 아니까 그랬죠. 매형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가족끼리 어떻게 그래? 수술은 잘 된 거야? 그렇죠, 뭐. 아들 내외는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거렸습니다. 김 씨는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아들 내외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항암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네요.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으면 저희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엄마, 그래서 그때 나는 이제 니들 못 도와주겠구나. 니들 힘으로 알아서 해라. 한참 대화를 하던 중 끼어든 김 씨의 차가운 말에 온 가족들이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진혁이가 힘들다는데. 예, 장모님. 차라리 처남에게 집을 주시지 왜 저희 앞으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매형, 잠시만,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
내가 살고 있는 집 너희 누나 명의로 돌려놨고 세 주던 집은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다. 왜요? 왜긴 왜야. 니들이 안 핑계로 나한테 돈 뜯어갈 궁리만 하니 안 빼앗기려고 이러지.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핑계라니요? 그럼 니들 진료받은 거 의사한테 소견서 좀 써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라. 그건 왜요? 왜긴 왜야. 진짜 암 걸린 게 맞기는 한지 확인해 보려고 그런다. 김 씨가 냉정하게 말하자 아들 내외는 몹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대번의 표정을 구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도 서운하네요. 어머님, 저희 몰래 명예 바꿔주신 건 뭐며? 이제는 암이라는 것도 의심하시고. 너는 위 절제수를 받았다는 애가 고기를 2인분씩 먹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먹을 수도 있죠. 암 걸리면 밥도 못 먹는 줄 아세요? 너 그렇게 어수룩하게 거짓말해도 내가 지금껏 돈 주고 지호 봐주니 나를 물로 봤구나. 엄마! 갑자기 왜 저를 의심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왜? 너야말로 내 아버지 죽은 게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는지 알면서 암에 걸린 척을 해서 재산을 뜯어내가고. 진혁이 너 그게 진짜야? 엄마한테 여태껏 거짓말한 거야? 누나가 무슨 상관인데? 처남! 매형도 신경 끄세요. 이건 엄마랑 제 문제예요. 왜 신경을 꺼야 하냐? 암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벌벌 떠는 나 데리고 얼마나 또 뜯어먹으려고? 엄마, 저 진짜 암이에요. 이렇게 죽으라고 등 떠미시는 거예요? 너야말로 부모 속여서 재산 조금씩 빼먹는 거 보니 좀 있으면 나를 홀랑 팔아먹을 기세던데. 내가 하는 짓은 날 덜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거였냐? 아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김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게 들켰다고 생각하였는지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제 남편은 말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냥 가자. 뭘 그냥 가자는 거야? 지금 내가 암이라는데 온 가족들이 의심하고 있잖아. 내가 암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하다 못해 수술날 부모도 못 오게 하고 여행까지 다녀온 것 알고 있다. 그건 또 어떻게 아셨대?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시네. 니들이 언제까지고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예, 거짓말입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계속 속는 것보다는 나았겠지? 엄마가 이런 식으로 사람 피 말리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가셨겠죠. 야, 장진혁. 내가 틀린 말 했어? 매형도 조심해요. 누나도 우리 엄마 닮아서 독한 데 있어서 매형 아프기라도 하면 바로 죽으라고 등 떠밀지 모릅니다. 사위는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가 있는 힘껏 주먹을 날렸습니다. 꼴 사납게 쓰러진 아들은 금방 일어나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사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 조심해! 또 한 번 장모님이나 누나 모욕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노인네 재산 빼먹으려고 별 아부를 다 떠네. 뭐라고? 처남 진짜 안 되겠네? 그날 가족 모임은 경찰이 오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아들은 제 매형을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김 씨가 그동안 준 돈에 대해서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얌전히 물러났습니다. 그 후로 아들 내외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 씨에게 어떠한 연락을 하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김 씨 역시 그런 아들 내외에게 굳이 먼저 연락을 해볼 생각을 못하고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딸 내외는 부쩍 인생을 허망하게 생각하는 김 씨를 위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학에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조금씩 찾아가며 남편을 떠나보낸 것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잃은 슬픔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 아비나. 나도 니들 가정에 이러쿵저러쿵 말 얹고 싶지는 않다만 요즘 너 하는 게 조금 과하지 않나 싶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뻔히 돈 모아야 할 시기인데 말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지를 않나? 퇴직금으로 홀랑 여행을 다녀오지를 않나? 사돈에게 몇백씩 하는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하지를 않나? 이건 제 돈이잖아요.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실 건 아니죠. 저희 친정 엄마 선물도 처음으로 해드린 거고요. 결혼했으면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따져가면서 쓸 수가 없는 거야. 어머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사돈? 그렇다고 제가 고개 숙여서 비위 맞추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그 어려운 관계인 사돈댁에 얹혀 살아야 하는데 고개도 못 숙이시겠습니까? 어머님,
너 내가 편하다 하더니 이제는 너한테 유산 물려주고 죽을 늙은이로밖에 안 보이냐? 저희 엄마한테 너무 예의 없게 굴고 계시잖아요. 사돈간 예의는 나만 지키면 되는 거냐? 너도 참 웃기는구나. 엄마, 진정하시고요. 너도 노선 정리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성 씨는 아들 내외와 사돈의 등을 떠밀고 빈 방에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사돈이며 아들 내외까지 모두 어안이 벙벙하다는 듯이 성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옥순 씨는 남편이 떠나고 난 후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작은 원룸 건물을 하나 매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 낡은 건물을 산다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남편 이 씨는 생전 투자용으로 언제나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꿈을 꾸곤 하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룰 수 없던 꿈이 사망보험금을 보태고 나서야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수익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노후 대비하시기에는 충분하실 거예요. 나 죽고도 우리 애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지요. 이 지역은 오랫동안 원룸 장사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망할 일 자체가 없습니다. 나중에 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하는 일도 없겠지요? 오르면 올랐지 더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주인분이 돌아가시면서 급매로 나온 거예요. 성 씨는 건물을 찬찬히 둘러보면서 오랜 시간 살까 말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투자하여 월세를 받으며 사는 것이 더 이득일지를 꼼꼼하게 따져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목돈 필요하면 어떻게 하려고? 갑자기 그럴 일이 어디 있겠냐? 니들한테 돈 들어갈 일이 있기를 해. 내가 보험이 없기를 해. 그건 그렇다. 그럼 이 집도 빼고 들어가 사는 거야? 그래. 내 오빠야 독립했으니 우리가 주인 세대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겠냐? 나는 찬성. 오히려 학교랑도 더 가까워져서 좋아. 자식들도 나중에는 건물값이 더 오를 것까지 따져가며 원룸 건물을 사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어차피 자식들이야 건물을 살 당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건물을 산다면 자식들이 결혼할 때 큰돈을 보태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것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살다가 자신이 죽고 나면 더 큰 돈을 물려받게 되는 셈이니 자식들 입장에서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주인 세대라 넓기는 넓다. 그렇지? 너는 저쪽 방 쓰고 내가 안방 쓰마? 작은 방도 엄청 넓네. 그래도 가구는 몇 개 사기는 해야겠는데. 주말에 같이 나가서 골라보자. 어차피 이제 평생 살 건데 좀 좋은 걸로 맞춰도 되고. 아들 태섭 씨는 대학에 간 후 독립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 씨는 딸과 함께 4층 주인 세대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난 후에는 계속 아파트에만 거주했기 때문에 은근히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작은 불편함들은 거주하는 동안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내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이 점점 손에 익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을 원룸 주인 세대에 거주하며 살고 있던 성 씨는 그런 생활이 퍽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일도 쉬운 것은 아닌데 원룸 관리를 하는 것이 성 씨에게는 매우 보람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지인들이 놀러오면 예쁘게 꾸며 놓은 옥상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성 씨의 낙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너희 나이에 결혼은 좀 이르지 않냐? 제 주변에서도 아직 장가간 놈들은 없긴 한데요. 제가 제일 먼저 가보려고요. 네 뜻이 그렇다면야. 그런데 취업한 지도 얼마 안 되어서 돈도 없을 텐데 살 곳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저희 남는 방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남는 방이라면 원룸살이를 하겠다는 거냐? 저희는 상관없어요. 엄마만 허락하시면 회사도 근처에 있는 곳으로 발령 신청할 거고요. 성 씨는 결혼을 하겠다는 아들놈이 원룸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 못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닌데 어떤 부모가 귀하게 키운 딸 자식이 신혼살림을 원룸에 차리겠다고 하는 걸 허락할지
서른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철이 덜 든 아들을 보면서 성 씨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직까지 결혼을 할지 말지도 모르는 일이다만 너 예비 사돈 앞에서 원룸에 신혼집 마련한다고 해봐라. 그게 왜요? 저희 둘 다 지금은 각자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이 2배면 짐은 3배 되는 거다. 그걸 어떻게 다 원룸에 우겨넣고 살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차라리 합쳐서 돈 빨리 모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성 씨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덜컥 결혼 이야기부터 꺼낸 아들에게 솔직히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들보다 2살 연상이었던 예비 며느리 쪽에서 결혼을 보챈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니들도 모아온 돈이라던가 얘기는 나눠봤을 거 아니냐? 일단은 그냥 조그맣게 시작하기로 했죠. 저나 그 사람이나 허영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암만 그래도 그렇다. 지금 같은 세상에 원룸에서 시작한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성 씨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아들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이야기를 듣다가 자리를 물렸습니다. 막상 아들은 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자신만 이렇게 전전긍긍하나 싶어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성 씨는 도저히 아들 내외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 우선 예비 며느리가 될 처녀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 씨는 예비 며느리의 첫인사를 받는 날 주차 자리가 없을 것을 걱정하여 먼저 1층에 나가 아들 내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주차하기 편한 자리를 맡아놓고 언제나 도착할까 목을 빼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에서 아들의 차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왜 나와 계세요? 주차 자리 없을까봐 맡아두고 있었지. 이리로 대면 된다. 성 씨는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보이는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내심 설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맑은 복숭아 같은 미소가 매력적인 아가씨였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대도 되는데 뭘 나와 계시기까지 하세요. 처음 만나는 건데 주차 자리로 진땀 뺏어야 되겠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비 며느리 아빈 씨는 약간 긴장한 듯이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성 씨는 먼저 공동 현관을 열고 계단을 타고 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자주 와서 적응이 된 것 같았지만 처음 와보는 예비 며느리는 헉헉대며 숨을 골라야 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힘들죠? 이거 시원한 물인데 좀 마셔요. 감사합니다. 예비 며느리는 일부러 성 씨에게 더 살갑게 구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른이라고 무조건 애살 있게 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성 씨 역시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니라 크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비 며느리가 자신이 원룸에 사는 것을 보고 약간 실망한 것 같은 기색이 신경 쓰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예비 며느리 온다고 해서 열심히 차려봤는데 좀 먹어봐요. 와, 우리 엄마 나한테도 이렇게 차려준 적 없는데. 잘 먹겠습니다. 엄마, 이거 한우예요? 그럼 수입산 사왔을까봐? 돈 많이 쓰셨겠네. 남으면 내가 가지고 갈래요.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여기서 많이 먹고 가라. 성 씨는 그래도 제법 음식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주는 예비 며느리를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게 어려워하는 기색 없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엄마 집 옥상에서 바베큐 해 먹으면 진짜 재미있는데. 나중에 아빈이도 와서 한번 같이 해 먹으면 되겠다. 죄송해요. 제가 야외에서 식사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요. 예비 며느리의 대답에 분위기가 약간 싸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아들 역시 그런 반응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는지 당황해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왜? 캠핑하는 것 같고 좋아. 빌라 옥상에서 눈치 보일 것 같아서 그래요. 다른 세대에서는 안 쓰니까 괜찮아요. 다음에 한번 초대할게요. 예, 뭐. 성 씨는 기껏 생각해서 얘기를 꺼낸 것인데 예비 며느리가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건물을 둘러본 것 하며 내내 집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표정을 굳히는 며느리의 태도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서운하기는 해도
그저 속으로만 삼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결혼할 때 내가 큰돈 보태줄 수는 없으니 그냥 여기 들어와서 사는 건 어떠냐? 여기서 엄마랑 같이요? 같이라면 같이 사는 거지. 아래층에 빈 방이 있어서 내가 그리로 옮기려고 한다. 이제 민주도 독립했다 쳐도 엄마 짐이 다 들어가겠어요? 그건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니들 둘이 원룸에서 사는 것보다야 여기 지내는 게 낫지 않겠냐? 어우, 여기 월세 비쌀 텐데. 내가 니들한테 돈 내라 그러겠냐? 됐으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성 씨는 아들 내외에게 내내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방향이 어떤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쭈뼛거리기만 하였고 아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좋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아랫집 계약이 6개월 후에 끝나니까 내가 그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정말요? 사실 저희 집 때문에 정말 고민 많았거든요. 그랬어? 태섭이 얘가 아직 뭘 몰라? 신혼살림은 원룸은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 아냐, 아빈이 도 처음에는 좋다고 했어. 그러긴 했지만 우리 짐 같이 넣을 거 생각하면 좀 막막하긴 했지. 그것 봐라. 여자 말 들어서 하나 나쁠 것 없다. 성 씨는 그제야 얼굴에 활기가 도는 예비 며느리의 활짝 핀 얼굴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말은 했어도 원룸에 들어가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는데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래층 청년도 계약을 연장할 생각은 없어 보이니 그리로 바로 들어가 살면 되겠다 싶었던 성 씨는 하나씩 차근차근 짐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짐이 없는 듯해도 몇 년 동안 거주하는 동안 조금씩 늘어나 원룸에 모두 넣기는 무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 후로도 제법 수월하게 결혼 준비를 마치고 시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양가 모두 현금으로 도움을 줄 상황은 못 되었기 때문에 아들 내외가 모은 돈으로는 간단하게 혼수를 마련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엄마가 집이라도 구해줘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어야 할 거 아니야. 이미 결혼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잘 모아서 집 사는 수밖에 없지. 그래. 아껴 쓰고 빨리 모아서 애 생길 때쯤에는 번듯한 집 마련해라. 성 씨는 정말로 아들 내외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월세 수익을 일부 포기하고 자신이 원룸에 살게 되더라도 아들 내외에게 집을 양보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 씨는 아들 내외의 집에 들락거리며 자주 밥을 해주거나 반찬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까이에 사니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게끔 창거리를 해다 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음식물 쓰레기 통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뭐 문제 있어요? 어제 보니까 차가 받고 지나갔는지 뚜껑이 정말 부서져 있어서 안 닫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오늘 사와서 바꿔야 하겠네. 말해줘서 고마워요. 성 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과 곧잘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세입자라고 해봐야 10가구 남짓한 정도였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도 하고 가끔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면 세입자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이 성 씨의 자식 나이 또래였기에 부모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걸 왜 하세요? 언제 왔냐? 그럼 내가 관리해야지 누가 해. 아무리 주인 세대에 산다고 해도 그렇지. 그런 걸 시키는 건 좀 그렇죠. 누가 나한테 시킨다는 거냐? 내가 나서서 하는 거고 원래 이런 건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거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주인이라니요? 성 씨와 며느리는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역에서 한참 말씨름을 해댔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며느리는 성 씨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 씨는 아직 아들이 돌아오지 않은 집에서 며느리가 내어주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태섭이가 이 집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더냐? 무슨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건물 주인이라는 거. 너한테는 말 안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건물 관리하셨던 이유가
집주인이어서였다는 말씀이세요? 아이고, 이 녀석이 그런 것도 얘기를 안 하고. 며느리는 성 씨에게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몹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은 성 씨가 자신들이 사는 집에 대한 월세를 대신해서 내준다고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성 씨는 그러고 보니 그동안 며느리가 열심히 옥상을 가꾸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도 탐탁지 않아 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어머님 따라 하지 말라고 말리지도 않았죠. 나는 또 내가 왜 그렇게 싫어하나 했다. 이제야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겠네요.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나 봐요. 내가 월세 내줄 돈 있었으면 너희들 전세라도 구하라고 했겠지. 이게 다 태섭 씨 때문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걸 저한테 제대로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러게나 말이다. 뭐 말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겠지만 성 씨는 커피를 홀짝거리면서 며느리의 말에 대충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건물주라는 걸 며느리가 알게 되었어도 정말로 달라질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리 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드디어 서로 간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부분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것 같아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성 씨는 그 순간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아들에 대한 야속함, 며느리의 태도에 대한 의문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 씨는 주차장 청소를 하다가 웬 쇼핑백을 잔뜩 들고 오는 며느리와 딱 마주쳤습니다. 아비나, 그게 다 뭐냐? 오랜만에 쇼핑 좀 했어요. 요즘 겨울옷을 통 못 샀거든요. 그러냐? 오늘 쉬는 날인가 보구나. 아니요. 저 이번 주부터 일 안 나가기로 했어요. 뭐? 회사에 무슨 일 있었던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힘들기도 하고 이제 슬슬 애 가질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렇구나. 그럼 저녁에 보자.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네, 어머님. 이따 뵐게요. 며느리는 신나게 공동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성 씨는 며느리가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리 많은 옷들을 산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 두 사람 모두 박봉이라 생활비에 저축까지 조금 하고 나면 남는 돈도 거의 없는 수준일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어느 정도 저축도 하고 대출을 끼더라도 집을 살 만한 때가 되면 가질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며칠이 지난 후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며느리는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이번에 저희 엄마 좀 모시고 여행이라도 다녀오려고 해요. 갑자기 여행? 나한테도 그런 말 없었잖아. 나 이제 회사 그만뒀잖아. 퇴직금 나오는 대로 잠시만 다녀올게. 그래도 되긴 하는데 장모님이랑 자기랑 둘이서 다녀온다는 거야? 응, 당신은 회사 나가야 하잖아. 성 씨는 며느리가 꺼낸 말에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퇴직금을 몽땅 사돈과의 여행에 쓸 계획인 것을 알고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니들 애도 가지려면 돈은 조금 더 아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 자기야. 여행은 다음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 우리 엄마랑 여태까지 여행 간 적 한 번도 없었어. 평소에 잘 보지도 못하잖아. 그건 그렇지만 성 씨도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들 내외와 같은 건물에 살면서 거의 매일 얼굴을 보다시피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시간도 많았지만 사돈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친정 식구를 보고 싶어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정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1,000만 원 돈이 되는 퇴직금을 몽땅 여행 경비로 쓰겠다는 며느리의 욕심을 가만히 지켜만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며느리 아빈 씨가 기어코 사돈과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성 씨는 아들을 불러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태서봐. 아빈이 말이다. 어휴, 저도 요즘 그 사람이 좀 이상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도 사치도 부릴 줄 모르고 검소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뭐냐?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명품 쇼핑을 해오지를 않나?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지를 않나? 며느리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 씨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함께 살고 있는 아들조차 완전히 달라진 며느리의 태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구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모자라 돈이 남아도는 듯이 써대는 것이 영 수상쩍었습니다. 성 씨는 아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더 이상 나눌 대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로 싫은 소리를 좀 할 수밖에 없겠구나. 성 씨는 나름대로 며느리에게 쓴소리를 하려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자녀 계획도 미루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치스러운 여행을 다녀온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 씨의 입장에서도 며느리를 붙들고 이런저런 잔소리를 한다는 게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말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아들 내외의 싸움이 될 게 뻔했습니다. 잘 놀다 왔냐? 사돈도 좋아하시고. 그럼요. 호텔에서 실컷 쉬고 마사지도 받고 진짜 재미있게 놀았어요. 동남아 가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그래도 좀 남겨온 거지? 면세점에서 저희 엄마 가방 하나 사드렸어요. 그래도 한 200은 남았네요. 성 씨는 여행을 다녀온 후 부쩍 피곤해하는 며느리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말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퇴직금으로 사돈과 여행을 다녀온 것도 모자라 몇백만 원쯤 되는 명품 가방까지 선물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주려고 집까지 양보한 성 씨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아비나. 네?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나도 니들 가정에 이러쿵저러쿵 말 얹고 싶지는 않다만 요즘 너 하는 게 조금 과하지 않나 싶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뻔히 돈 모아야 할 시기인데 퇴직금으로 홀랑 여행을 다녀오지를 않나? 회사를 그만두지를 않나? 사돈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하지를 않나? 이건 제 돈이잖아요. 저희 친정 엄마 선물도 처음으로 해드린 거고요. 그래도 결혼했으면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따져가면서 쓸 수가 없는 거야. 성 씨는 나름대로 부드럽게 타이르면서도 며느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생각은 조금 달랐는지 대번에 인상을 구기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마라. 어머님, 저희 여기 평생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뭐? 내가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결혼 전 얘기고요. 이 건물이 어머님 거고 돈 나갈 일도 없는데 굳이 왜 따로 집을 구해서 나가 살아야 하겠어요. 나도 언제까지고 원룸에 살 수는 없지 않니? 어차피 저희 물려주실 건데 번거롭게 또 이사 가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며느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 씨는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며느리의 반응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니들한테 물려주게 되기는 하겠지. 그런데 전부 다 태섭이게 아니라 민주도 반은 떼어가야 하니 나 죽고 나면 이 건물 팔아서 나눠 가지는 게 맞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저희가 살아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나는 니들이 돈 모아서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 성 씨는 매우 당황스러워하며 애초에 아들 내외와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빌라에 사는 게 싫어 아파트를 사서 나가겠다 하였고 그동안만 살면서 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제 와서 처음과는 완전히 말을 바꿨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아가씨는 어머니가 유학까지 보내주셨다면서요. 유학이 아니라 일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거라서 내가 크게 보태줬던 것도 없다. 그래도 생활비 주셨다고 들었어요. 적어도 그만큼은 태섭 씨가 못 받은 게 있을 텐데 그건 공평하지가 않죠. 그렇지는 않아.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말은 안 해도 어머님이 그러시면 태섭 씨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성 씨는 며느리가 생각보다 세세한 과거 일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들었을 텐데 정말로 아들 태섭 씨가 동생과 받은 것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성 씨는 갑작스럽게 상황이 역전되어 며느리에게 변명하듯이 말하는 자신의 꼴이 우습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당장 아가씨한테 들어간 돈만 해도 최소 몇 천만 원은 될 텐데 똑같이 나누는 건 공평하지 않죠. 결론적으로 들어간 돈 따져보면 태섭이랑 민주 둘 다 비슷하게 들어갔다. 지금 어머니 거의 모시다시피 하고 있는 건 저희잖아요. 원래 상속할 때도 부모님 모신 자식은 훨씬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니들이 나를 모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머님 적적하실까봐 저녁도 같이 먹고 자주 놀러도 가고. 그게 모시는 게 아니면 뭐겠어요. 며느리는 아주 당당한 태도로 성 씨에게 거의 따지듯이 묻고 있었습니다. 성 씨는 누군가 이 얘기를 듣는다면 자신이 정말로 아들 내외에게 얹혀 사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녁을 같이 먹더라도 항상 장을 봐와서 식사를 차리는 것도 성 씨 쪽. 놀러를 가도 하다못해 식사부터 기름값까지 모두 성 씨의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건물에 얹혀 살면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며느리의 생각머리가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아무튼 씀씀이를 좀 줄여야 해. 니들이 언제 따로 집 사서 나갈지도 모르는 노릇이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성 씨는 기분 나쁘다는 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되바라진 것은 성 씨 역시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의 말을 딱 잘라 끊고 듣기 싫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할 정도로 며느리에게 잘 못해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며느리를 야단칠 수 없었던 것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태섭 씨는 그 누가 보아도 효자라 할 정도로 성 씨를 지극정성으로 챙기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게 생기면 언제나 성 씨의 집문을 두드려 놓고 갔고 매일 원룸 재활용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성 씨가 힘들까봐 퇴근 후 남몰래 청소를 해두기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무상으로 주인 세대를 꿰차고 앉아 살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 씨는 아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얼마나 자신에게 잘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어느 정도는 분란을 만들지 않고 지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 칼국수 할 건데 와서 좀 드시고 가세요. 갑자기 칼국수를 하겠다고? 어머님 조개 넣고 시원하게 끓인 거 좋아하시잖아요. 오랜만에 솜씨 좀 발휘해봤어요. 그래. 이것만 마저 정리하고 올라가마. 말싸움을 하고 부쩍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었던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성 씨를 초대했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저녁을 같이 먹기는 했지만 예전과 같이 싹싹한 모습을 보는 건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성 씨는 한참 건물 주변을 빗자루로 쓸며 청소를 하고 있다가 며느리가 자신을 찾으러 내려와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저럴까?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생겼나? 성 씨는 어쩐지 수상함을 느끼면서도 드디어 며느리가 정신을 차렸나 보다 싶어서 안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시부모에게 잔소리를 듣는다는 게 썩 유쾌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에 공감하였기 때문에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려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어떠세요? 간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먹을만 하구나. 손도 많이 가는데 무슨 대낮부터 이런 걸 했어. 어머님 좋아하시는 게 갑자기 생각나서요. 마트 갔었는데 조개를 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국물이 시원하니 좋구나. 나중에 태섭이 오면 반죽만 풀어서 저녁으로 주면 되겠어. 성 씨는 정말 오랜만에 며느리와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없이 칼국수를 먹느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부쩍 자신을 힐끔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왜?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냐? 아니요, 꼭 할 말이라기보다는 저번에 그렇게 예의 없게 군 것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직까지 그걸 마음에 담아뒀냐? 신경 쓰지 마라. 그래도요. 시부모님께 그러는 게 아닌데 제가 어머님이 너무 편해져서 실수한 것 같아요. 성 씨는 제법 진지한 태도로 사과하는 며느리의 태도를 보고 애써 웃음 지었습니다. 성 씨도 기분이 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며느리에게도 이기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거의 매일 저녁을 차려두고 성씨를 불러 밥을 먹이는가 하면 그렇게 하기 싫어했던 건물 관리 일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좀 있으시는가 보구나. 성씨는 한참 볼볼거리며 건물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니는 며느리를 보면서 이런 태평한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한 달이나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죠? 뭔데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무서우려고 그런다. 사실 저희 엄마가 이번에 오빠 결혼하면서 돈 좀 보태주셔서 사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사돈 총각이 결혼한다고? 평생 혼자 살 거라고 하더니 그것도 아니었나 보구나. 네. 40 넘어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신나셔서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나 봐요. 그럴 만하지. 나 같아도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엄마 방 한 칸만 내주시면 안 될까요? 성씨는 한참 과일을 먹고 있다가 며느리의 말에 살해까지 들려서 한참을 괴로워했습니다. 방을 한 칸 내달라는 것이 성씨가 내어준 아들의 집에서 사돈을 모시겠다는 의미인 줄 알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가를 하겠다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방을 내어 달라는 게 무슨 뜻이야? 남는 방 있으시면 하나만 저희 엄마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씨는 어이가 없어서 도저히 뭐라 대답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10개 남짓한 원룸 중에서 하나를 사돈을 위해서 비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씨의 입장에서는 무슨 이런 부탁을 듣게 되나 싶어서 황당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아니, 사돈 총각이 결혼하게 되는 건 경사이기는 하지만 꼭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 신혼인데 오빠더러 같이 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나도 그건 좀 불편할 것 같다. 내 건물이긴 하다만 세입자들한테 함부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사돈끼리 같은 건물 사는 것도 웃기잖니? 왜요? 저희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던데. 벌써 사돈이랑은 얘기가 다 끝난 거냐? 저희 엄마 의견도 중요하니까 먼저 물어보기는 했죠. 성씨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허탈한 듯이 웃음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준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막 새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나는 그건 안 될 것 같구나.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나는 내 집 살면서 불편한 상황은 만들기 싫다. 이번에는 성씨 역시 양보할 수가 없어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려는 성씨를 배웅해 주지도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였습니다. 성씨는 아래층인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혼자 씩씩거렸습니다. 지들 잘 살라고 집까지 양보해 줬더니만 이제는 날 덜어 사돈까지 챙기라고 하네. 성씨는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답답한 속을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요구가 과한 것도 화를 돋우는 데 한몫을 했지만 그동안 자신에게 난데없이 잘해줬던 데에 속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성씨는 그날 이후로는 아들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할 만한 상황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성씨가 한가로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종종 세입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성씨의 집을 찾곤 하였기에 성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저희 장모님 오셨어요. 사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딸애가 제가 살 집을 구경하러 오라고 해서 이리 왔습니다. 성씨는 황당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아빈 씨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뭐가 잘못되었냐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허락할 것 같지 않자 우선 사돈을 앞세워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성씨는 너무 당황스러워 이 상황에 대해서 따져 물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 깔끔하게 청소를 해놓은 2층 방 하나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 이사를 나간 것을 아들 내외가 보았기 때문에 남는 방이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돈은 아들 내외와 함께 빈 방을 찬찬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꽤 오래 쓴 것 같은데. 이거 바꾸는 거 얼마나 한다고. 내가 바꿔주면 되지. 생각보다 건물이 연식이 좀 있구나. 청소는 안 한 건가? 사돈은 자신이 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자잘한 트집을 잡으면서 방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성씨는 아들 앞에서 사돈과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부글거리는 속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아파트에만 살아서 그런지 빌라에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지. 맞아요, 장모님. 저희도 다 적응했는데요. 그래도 평생 이런 데에서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오빠가 문제지. 돈만 많으면 나도 아파트 살고 싶어. 며느리와 사돈은 심지어 성씨가 뻔히 듣고 있는 줄 알면서도 속을 긁는 농담들을 해대기까지 했습니다. 전혀 자신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같은 태도에 화가 난 성씨는 내내 현관에 서 있다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보고 안절부절 못해하는 것은 아들 태섭씨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히 집을 뜯어볼 것인지 싱크대 물을 틀어보고 변기까지 내려보고 있는 사돈을 보니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저는 꼭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빌라에는 한 번도 안 살아보셔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사돈뿐만 아니라 너도 그렇게 아파트 살고 싶거든 나가지. 왜 평생 여기 사니만이 이야기했냐? 성씨가 날카롭게 쏘아붙이자 며느리는 말까지 더듬으며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표정을 보고도 더 이상 안쓰럽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돈, 저는 같은 건물에 살 생각이 애초에 없었고 애들도 돈 모이면 나가라 할 생각이었습니다. 허락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따님 보니까 베풀 수 있는 아량도 다 사라지네요. 사돈? 이런 원룸 하나 내어주신다고 제가 고개 숙여서 비위 맞추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집도 없어서 그 어려운 관계인 사돈 댁에 얹혀 살아야 하는데 고개도 못 숙이시겠습니까? 어머님, 며느리는 성씨의 말이 심하다고 생각되었는지 신경질까지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내가 편하다 하더니 이제는 너한테 유산 물려주고 죽을 늙은이로밖에 안 보이냐? 저희 엄마한테 너무 예의 없게 굴고 계시잖아요. 사돈간 예의는 나만 지키면 되는 거냐? 너도 참 웃기는구나. 엄마, 진정하시고요. 너도 노선 정리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한테 이 건물 미리 증여해주는 수가 있어?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나가서 저랑 얘기해요. 시끄럽다.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너도 당장 방 빼고 처음 결혼할 때 계획처럼 다른 원룸을 구해서 살던가 해라. 성씨는 아들 내외와 사돈의 등을 떠밀고 빈 방에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사돈이며 아들 내외까지 모두 어안이 벙벙하다는 듯이 성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니들 방 구해서 사돈을 모시고 살던 어쩌든 난 이제 신경 안 쓰마. 내 건물에는 앞으로 누구도 못 살게 할 테니 당장 집 알아봐. 성씨가 단호하게 대처하자 아들 내외가 먼저 기분을 풀어주려 하였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편하게 대해주니 밟아도 꿈틀하지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지 그동안 성씨를 무시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집사람 일도 그만두고 저 혼자 얼마 버시는지 아시면서 저희가 당장 어떻게 집을 구해서 나가요?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줘야 하냐? 그럼 내 아내 간수 똑바로 하지 그랬어. 한 번만 봐주세요. 집사람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 니들이 사과하면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장 짐 싸서 나가라. 한 달 안에 안 나가면 무단 점거로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아들 내외는 뒤늦게 후회하며 거의 매일 성씨를 찾아와 빌고 있지만 성씨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급히 집을 구해 나간 아들 내외는 한참을 다툰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새언니한테 별거하자고 했다던데. 너도 나한테 내 오빠 소식 전하지 마라. 그냥 그렇다고. 딸에게 들은 아들 내외의 소식은 더할 나위 없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기심에 질린 아들 역시 집을 구해 나간 지 한두 달 만에
이혼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 씨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을 모르는 척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유와 알림을 누르셔서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주인공의 사연을 들어주세요.